안녕하세요. STV 역사특강입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인디언들의 생활 용구를 보면 절구, 소쿠리, 배틀, 그리고 어망 등의 우리네 것과 흡사해서 상당히 놀라게 되는데요. 전시장 모습이 마치 옛날의 한국 풍경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흔한 토템이 곰 형상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곰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후손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공동 경험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풍습과 신앙, 또 생활 도구, 관혼 상제와 놀이 문화까지 이토록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민족의 대이동, 그 마지막 3강은 아메리카, 특히 아즈텍 문명에서 발견된 우리 민족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의가 3강까지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알루산 열도를 건넜던 우리 선조들이 캐나다 서해안을 타고 이렇게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했다 하는데 이 중간에 한 지점에서 지금의 그 캐나다와 미국의 그 경계선, 국경선이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살기 좋았던지 여기서 장시간 머물러 삽니다. 그러다가 일단의 집단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집단은 아래쪽으로 계속 남하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머물러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 상투를 한 화면이나 갑모자와 이런 그 도포를 입었던 모습과 한복을 입은 모습은 이미 봤을 겁니다. 오늘 새롭게 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19세기 말 조선조 말기의 우리나라의 어떤 왕족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머리 장신구를 잘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멕시코 여인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 모습인데 19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도 우리 민족의 그 머리 장신구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 민족이 넘어갔다 그러면 기원전 몇천 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여인들의 장신구가 기원전 몇천 년에 만들어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후기, 우리 민족이 넘어갔더라도 굉장히 후기에 가져갔을 장신구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개중이 아마 삼국시대 이후에서나 넘어갔던 분들이 이런 장신구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장신구의 전통이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도 멕시코 여인들에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여인의 그 머리 스타일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 그림은 1521년 아스텍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아스텍의 여인들이 통곡을 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걸 모습을 보면은 뒤에 쪽진 머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비녀를 꽂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 이마 부분에 이상하게 두 개의 뿔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마에 두 개의 뿔처럼 머리를 뭉쳤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기에 고구려 벽화에 나옵니다. 이 고구려 벽화에 보시면은 머리에 두 개의 뿔처럼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이 여인의 옷 소매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팔꿈치에 와서 폭이 넓어졌다가 소매에 가서 좁아집니다. 여기도 소매에서 좁아진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한복의 소매 라인의 곡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아스텍의 비녀입니다. 이 비녀는 옥으로 만든 검은 옥으로 만든 비녀인데 길이가 10cm짜리가 많고 40cm짜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여인들의 비녀도 10cm짜리가 많지만 길게는 40cm가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40cm가 넘는 거는 그 어떤 의례용, 어떤 의식을 치룰 때 썼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가 동그란 비녀를 우리나라도 콩머리 비녀라고 불렀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안명수 김영서 선생님의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백제 여인들은 출가녀는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이것을 머리 위에 구부려 얹어 놓았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헌 기록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적이 없고 이 유물로도 우리한테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스텍의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머리를 양쪽으로 구불려가지고 얹어 놓은 모습. 우리는 기록만 있는데 저쪽은 그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모습이죠. 다음 보실까요? 자, 가채입니다. 멕시코 여인들이 1950년대까지 자기의 자기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채란 게 뭐냐면 빠진 머리를 모아가지고 따크나 엮어가지고 머리 위에 다시 해서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아주 오랫동안 해오던 그 풍습입니다. 멕시코도 그 가채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주 가까운 시기까지도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모사가 이게 재밌는데요. 이게 그 고구려 무용청의 어떤 그 인물의 벽화입니다. 여기 인물을 보면 어떤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텍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앞이 뾰족하게 올라온 삼각형 모자를 썼습니다. 이 모자를 쓴 사람은요, 아스텍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가장 그 무당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의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 중에서 지방의 그 정복지에 가서 통치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저런 모자를 썼거든요. 따라서 이분의 신분은 왕 아니면은 가장 높은 무당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보면은 왕은 왕관에 장식하는 그 태양 문양이 있던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고구려 시대 때 그 무당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무당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고구려는 왕궁을 짓고 나서 그 왕궁 양쪽에 귀신을 모시는 큰 집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귀신을 모시는 큰 집을 지을 정도면은 그 무당의 신분도 왕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일본에 나오는 사키마키 그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 인형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토우는 고구려인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고구려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똑같은 모자, 앞이 위로 뾰족하게 나온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 팽이치기,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나무를 깎아갖고 이 팽이 해가지고 쳐보신 분들 있죠? 네, 멕시코와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팽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놀이도 했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서요 공기놀이 했는데 이렇게 둥근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했답니다. 뭐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5개를 바닥에 탁 던지고서 하나를 집어가지고 위로 던지고 떨어지기 줍고 받고 하나씩 이렇게 던지고 하나씩 받고 요게 다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번에는 다시 던져놓고 주스가에 하나 올리고 2개씩 집고 그 다음에 요게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던지고 3개 집고 하나 집고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만들고 공기 5개를 던져가지고 하나를 집어서 던져 올리고 하나씩 집어넣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개씩 집어넣고 그게 성공하면은 던져 올리고 3개 집어넣고 마지막 하나 집어넣고 우리의 공기놀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으면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외국 구라파나 아메리카 학자들은 이걸 참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설명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유씨입니다. 육가락이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이죠. 윷은 도, 개, 걸, 윤, 모 있죠. 그죠? 근데 왜 모놀이라고 하지 않고 윷놀이라고 할까요? 왜 윷놀이라고 할까요? 모놀이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네. 우리 민족이 원래 했던 윷놀이는 육가락이 3개였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미 계십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양주동 선생님도 이미 우리 민족은 육가락이 3개였고 3개였을 것이다 원래는. 그리고 나중에 4개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지금 안동대에 계시는 민속학계 그 대가이신 임재혜 선생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멕시코 바로 위쪽 미국 아리조나 지역에 가면은 바로 이와 같은 윷놀이, 육가락이 3개인 게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윷놀이는 미국 전역에서 저런 놀이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육판을 보시면은 원형과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그 옛날 육판도 보면은 원형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가락이 3개면요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단계의 윷놀이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0단계거든요. 10단계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이 육가락을 육가락의 평평한 면에다가 여기다 문양을 새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이렇게 산 모양의 문양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짝대기 2개씩 그어 놓는 문양도 새겨놓고는 이게 하나가 딱 제껴지면은 5점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점수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놀이를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10단계로 이렇게 확대해야만이 놀이가 맞아 나가겠죠.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바로 이게 유서의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제껴지면 2점, 여기에 제껴지면 3점, 여기에 제껴지면 5점. 즉 우리 그 도 있죠. 도인데 제껴진 문양이 요거였어요. 그러면은 2점을 주고 요걸 제껴지면 3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확대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의 그 윷에 대한 그 규칙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 윷에 대한 규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윷의 모양은 한 면은 평평하고 뒷부분은 둥글다. 우리 윷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각 참가자는 자기 집에서 말을 출발시킨다. 두 팀이 게임을 하면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이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서 같이 출발하는 윷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은 먼저 윷을 던지는 사람이 불리해요. 그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주고 여기 갔는데 던지면은 바로 잡히잖아요. 불리하니까 여기서는 공평하게 양쪽에서 각자 다른 집에서 출발시켜서 공평하게 놀았던 겁니다. 다음에 움직이는 대상을 말이라고 한다. 말로서 돌 같은 걸 사용했대요. 이게 스톤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말이죠. 돌을 보고서 horse, 말이라고 불렀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돌을 보고 말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육판에 아니면은.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5번을 잘 보시면 윷을 한 손에 수직으로 잡고서 다른 손에 탁 치거나 아니면 바닥에 탁 친 채로 공중으로 던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육가락 가운데 이 떨어진 육가락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탁 붙어 있으면은 다시 던진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1점당 한 칸씩 움직인다. 그 다음에 9번을 보면요. 윷을 던져서 옮긴 말이 상대편의 말 위치에 오면 그 상대편 말을 잡는다. 상대편의 말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리 맞죠? 예? 윷 던져가지고 상대편 딱 자리에 오면 상대편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네. 자기의 모든 말이 윷판을 먼저 돌아서 집으로 오는 자가 이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런 모자리에 던져가지고 모자리에 딱 떨어지면 한 번 더 던졌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좋다 이렇게 소리 질 때요. 영어로 J-O-U-T-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죠? 좋다 그랬대요. 그럼 또 한 번 던지는 거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 모습은 투한놀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투한놀이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사람은 아스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장군 에르난 코르테스고요. 이분이 그 아스텍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역시 삼각형 앞이 뾰족하게 나온 모자를 썼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아스텍 제국의 이 왕이나 아스텍 제국의 사람들은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품성이에요. 우리 민족은 손님 대접 아주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또 그 민족의 속성은 버리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잘 대접을 해줬는데 이 에르난 그래서 사이가 좋았을 때 둘이서 투한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때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공놀이 격구입니다. 우리 민족도 삼국시대 때부터 공놀이 격구를 많이 했거든요. 공놀이를 했는데 여러분 삼국시대 때 공을 무슨 공으로 썼을까 의문 안 생깁니까? 그리고 공놀이를 할 때 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의문 안 생깁니까? 공놀이에 관한 연구를 하신 김광훈 선생님의 그 책을 보니까 운동장 가운데 문은 두 개의 기둥 위에 가로로 걸어서 구멍 뚫린 널빤지이다. 공이 구멍을 지나면 1점을 얻지만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한 공은 밑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운동장 가운데 두 개의 기둥에 가로로 걸어놓은 구멍을 뚫린 널빤지. 이게 골대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골대면은 이 운동장 양쪽 끝에 있어야지 운동장 가운데 있었대요. 저는 이 말을 읽고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스텍 제국의 그 공놀이 구장을 보니까 정말 골대가 운동장 가운데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을 작대기나 발로 차가지고서 이 구멍을 통과시키는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아스텍 제국이 인신공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인신공략을 누구를 시킬 건가?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킵니다. 지는 사람을 인신공략을 시키는 겁니다. 끝나고 치면은 딱 해가지고 가슴을 열고 인신공략해. 그러니까 얼마나 피 터지는 게임을 했겠습니까? 예, 그 공은요. 질긴 나무를 이게 속을 파내가지고 공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공놀이를 할 때 나무를 속을 파내가지고서 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 쪽보다는 중국 청나라의 역사서인 만주원류고에 나옵니다. 그게 만주원류고에 그런 공의 설명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도 똑같은 공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풍습에 보시면은 검줄치기. 우리 그렇죠. 옛날에 그 애기 낳으면은 집 앞에 그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검줄을 쳤죠. 바로 그와 같은 검줄을 애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장면은 애기를 낳았을 때 그 산파가 점쟁이한테 와서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를 점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점쟁이에요. 그리고 이 검줄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아기 낳은 집에 쳐주려고 준비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신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황당이나 산신제를 지내는 곳에도 이런 검줄을 쳤습니다. 똑같은 문화가 아스텍에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민족이 가서 살았으니.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육아 문화입니다. 이게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그 1900년대 초에 아기를 얻고 키우는 장면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1900년대 초에 아기를 그 업고 다니다가 젖을 먹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요. 그쪽 기록을 보니까
아기를 이렇게 업고 다니다 젖줄 때는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문장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은 없고 그림도 없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스텍의 사람들도 아기의 젖줄 때 찌찌라고 말을 했답니다. 찌찌. 우리 그러죠? 예. 다음. 그 다음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풍습. 이건 남미까지 이건 당연합니다. 아메리카 여인들은 전부 물건을 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또아리가 있어요. 이 또아리. 예, 우리 민족의 여인네들이 그렇게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고 또아리를 했죠. 그 다음에 고술의 풍습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 그림이 지금부터 45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곳 원주민들이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손톱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이렇게 던지더랍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려놓고 이 사람들은 먹기 전에 이렇게 손톱을 띄어가지고 음식을 버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당연히 우리 고술의 풍습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지게입니다. 지게.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지게라는 거 벌써 표시가 나죠? 역시 이 그림은요, 언제 그려졌냐면 1535년 스페인에서 파견한 최초의 총독 안토니오 멘도사라는 분이 그 원주민 화가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기록해봐라 그랬더니 원주민 화가가 글자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은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쭉 아스텍의 역사를 그렸는데 그때 이렇게 지게꾼의 모습도 그렸답니다. 그리고 이 지게꾼이 어디를 갔냐면은 장사꾼인데 물건을 지고 장사하러 다녔는데 다른 지방으로 멀리 가서 장사까지 했는데 그 멀리 갈 때 뭐를 했냐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스텍 제국의 왕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 연탄까지 하다가 반란의 징조가 있는 놈이 있으면은 잡아다 이렇게 고문까지 했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게인데요. 재밌게 오늘날 우리 지게와는 다르게 이게 지게 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쪽 문헌을 그러면 살펴보면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우리 민족의 지게 풍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건강한 자는 모두 등 가죽에 큰 끈을 꿰고 일장 정도의 나무를 붙들어 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우리나라 사학계의 어른이셨던 이병도 선생님이 이거는 지게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 지게를 그 명칭을 즉 아스텍 쪽에 가보니까 다 매매 이래놨어요. 모든 것을 매다예요. 지게라는 용어는 그때 아직 없었고 그냥 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매매하면 지게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지게를 어떻게 메고 다녔냐면요. 끈을 이렇게 가지고 이마에 해서 돌려가지고 맸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스텍의 끈이라고 했는데 이 풍습이요. 지게를 이런 식으로 매는 풍습이 알루산 열도에서부터 캐나다 서해안을 따라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모 방송국에서 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짐을 메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아마존까지 들어갔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적나라한 증거가 있는데 맛배기로 이것만 살짝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습에 제사 지내는 풍습도 있는데요.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땅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 사실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풍습도 유럽 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똑같이 그 아스텍에 가 있던 원주민들도 이렇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땅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다. 바로 우리 민족의 풍습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장례 문화도 순장이 있었죠. 우리 그 부여도 순장을 했고요. 고구려 때도 순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왕이 죽으면은 그 시녀들이나 이런 귀족의 딸들을 같이 묻고 이랬거든요. 아스텍 그 멕시코에서도 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장도 있었습니다. 즉 죽으면 바로 묻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망가였어요. 망가가 뭐냐면은 그 장례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 있죠. 슬픈 노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5일장 풍습, 4일 밤을 울고 곡하고 그 다음 날에 장례를 지냈다. 그러니까 5일째 날 장례를 지냈고요. 죽은 자의 입에 옥을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잘 사는 집은요. 묻기 전에 저성갈 노잣돈식으로 개념으로 해서 입에다가 옥을 넣어줬습니다. 바로 똑같은 일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즘도 우리 마지막 그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는데 그때 얼굴을 가려줍니다. 바로 그런 풍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가, 즉 5일째 날 관을 메고 갈 때 고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 민족의 풍습이다. 이걸 지금 기록한 게 누구냐면은 1540년경에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 스페인의 신부입니다. 스페인의 신부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스텍 제국을 정복한 뒤에 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 풍습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풍습이다 이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노래를 부르더라.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픈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망가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래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몸에 흰흙을 뿌려준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장례 지낼 때요. 그 회란 흰흙을 이렇게 그 위에 관 위에 뿌리거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풍습이 그대로 아메리카로 건너간 우리 민족의 풍습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고곡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신라나 백제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고곡이 많이 출토됩니다. 우리 민족의 고곡은 초기 고곡은 이렇게 각이 진 모습이에요. 각이 좀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즉 5, 6세기로 갈수록 고곡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는데 멕시코에도 그런 고곡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아무르 지역에도 이 고곡이 나온다라고 러시아 고고학자가 발굴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에 이렇게 고곡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잘 보시면은 보세요. 이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는데 좁은 부분이 아니라 넓은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을 볼까요? 자, 이제는 이제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한민족의 흔적액 중에서 언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막가기 털. 이해됩니까? 바로 막가기 털 알겠죠? 막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웃었어요. 근데요, 아메리카 학자도 유럽 학자도 이걸 왜 막가기 털이라고 부르는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냥 이게 막가기 털이구나 이렇지. 여러분은 왜 웃었냐면은 막 까다가 두들겨 패다라는 뜻이구나. 벌써 머릿속에서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제가 아는 바로 지금까지도 아메리카나 유럽의 이 아스텍 문명의 대가들조차도 그런 뜻까지 이해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분들을 넘어선 겁니다. 바로 넘어선 겁니다. 보자마자. 이유는 이게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마에다가 원래는 기억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스페인어나 유럽어들은 받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받침음을 없어요. 가로로 풀어 쓰는 발음이기 때문에 받침을 안 합니다. 받침을 붙이면 마크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받침을 빼버리고 까기 털인데 여기 잘 보시면 까다라는 건 동사고 거기에 기를 붙이면 명사형 음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털은 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가기 털. 우리는
제가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스페인 학자들이나 멕시코 학자들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쉬운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아스텍인들의 놀이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놀이를 했어요. 땅바닥을 등에 대고 발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통나무를 이렇게 발 위에 얹고서 이걸 돌렸답니다. 잘하는 사람은 양쪽을 어린애도 앉혀가지고 돌렸답니다. 근데 이 놀이 이름이 뭐냐면 빠돌림, 발돌림. 그렇겠죠. 발돌림이죠. 그죠? 바로 발돌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돌림인데 왜 발돌림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잠깐 보실까요? 우리 민족의 국어가 특징이 리을 받침이 연달아 나오면요. 앞에 거가 탈락을 해요. 그래서 나나리 볼까요? 달달이가 아니라 앞에 거가 탈락해서 다다리 이렇게 됩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발돌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리을이 두 개 연달아 나오니까 이게 탈락하고 바돌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림인데 린으로 한 것은 여러분 옛날에 아마 그 만주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림을 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림을 지금도 저 만주 지역에서는 길림하지 않고 지림 그러죠. 그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말로 바로 이해되죠.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치남바입니다. 아스텍 제국에서는요, 어쩌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호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속이 느린 호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막 엮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가는 나뭇가지를 또 막 잘라가지고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가져와가지고 덮어가지고 강물에 띄웁니다. 그러면 강물에 떠다니는 채소밭이 됩니다. 채소밭이 됩니다. 거기에 채소를 심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심고 이래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밭을 치남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치남바. 이 바는 뭐냐면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밭 이러면은 그렇게 발음 못합니다. 바 이렇게 발음하지. 왜냐하면 받침음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밭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치남바 이렇게 하고 남은 뭐냐면 바로 북한 그 말에 남새를 있죠, 그죠? 채소를 가리키잖아요. 남새, 남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나물이란 말이 있죠. 나물. 나물이란 말은 나물이 뭡니까? 나물은요 채소에다가 양념한 물입니다. 양념을 한 물을 섞은 것이 나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에다가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남 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채소고요. 치는 약간 높다 이런 뜻입니다. 치밀다, 치솟다 이러는 뜻. 그래서 강물보다는 약간 높게 만드는 채소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요. 저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걸 형태소 국어에서는 형태소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뜻을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쉽게 그것도. 이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네. 다음을 볼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긴 나무를 잘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어붙인 그걸 치나미 털이라고 했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도구나 뭐를 만들 때 털을 짠다, 털을 만든다 이러죠. 바로 그 털입니다. 바로 그 털입니다. 근데요, 재밌게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 민족은 털도 있고요, 덜도 있고 털도 있어요. 털은 무슨 털인지 아시겠죠? 머리털 할 때 털입니다. 그런 털이에요. 덜은
사람들 뭐 이럴 때 복수형 접사입니다. 그다음에 털은 어떤 그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그 털이잖아요. 문털, 창털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스페인어로 옮기면은 이렇게 옮겨져요. 똑같아져 버립니다. 털.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텍의 그 멕시코 원주민 언어를 연구했던 유럽의 학자나 아메리카 학자들이 이거만큼 어려운 단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바로 그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저들은 이렇게 써놓고 옛날에 이렇게 소리대로 그곳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전부 똑같이 적어놓고 오늘날의 학자가 그걸 해석을 하니 이게 해석이 됩니까? 제가 언젠가는 멕시코에 직접 가서 그 학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걸 설명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볼까요? 다음. 예, 태백입니다. 유명한 태백. 여러분 태백 많이 들어봤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태백이 처음 나오는 기록이 어디냐면은 단군신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홍이 인간의 이념으로 이 세상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삼위 태백에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태백산이라고 아니고 삼위 태백에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태백이 무슨 뜻이냐? 이 뜻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세 가지로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는 저 산동의 태산을 가리킨다. 하나는 백두산을 가리킨다. 하나는 그냥 보통 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면은요. 멕시코의 모든 산은 전부 무슨 태백, 무슨 태백, 무슨 태백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 학자들이 딱 했는데 태백은 뭐냐? 마운틴이다. 그냥 산이란 뜻이다. 보통 명사로. 아주 편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멕시코 지도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태백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센 태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센 태백이 뭐냐? 우리는 민족은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센 산신이 있는 태백. 그러니까 산신 중에 센 산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개 중에서 이겁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촐룰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를 가시면 촐룰라를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이 우리 민족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 중에 또 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검은 갓에 흰 두루마기도 입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개도 잡아먹었다고 스페인 사람들이 기록해놨어요. 우리 민족 개고기 먹는 게 풍습이 이미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을 남겼던 문헌이 1577년경에 기록된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는데 그때쯤에는 이미 다 파괴되고 남은 곳은 3곳밖에 없더라. 이렇게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촐루라라는 곳에 사람들이 손으로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피라밋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피라밋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다지왈 태백 이렇게 했는데요. 다지왈 태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요걸 잠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지왈 태백 이래 놓고요. 여기 세르로 에츠 아마노 이게 뜻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산이란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지왈 태백인데요. 다지왈 태백인데 모든 것을 지왈은 우리말로 지언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 멕시코 그 고대 언어를 연구하시던 서양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지언, 그다음에 태백, 산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다 지은 태백이에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지언을 그때 지왈 이렇게 표기를 했더군요.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말의 의 발음 같은 거를 스페인어로 표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세울이래요. 어가 표기가 소리를 못 내서. 그래서 지언을 지왈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고구려 만주 고구려 땅에 피라밋을 굉장히 많이 건설했습니다. 집안 주변에만 해도 약 1000기 이상의 피라밋이 있고 만주 전체에는 1만 기 이상의 피라밋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피라밋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피라밋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피라밋은 고대 히라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피라밋을 지어놓고 명칭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말의 명칭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학자들은 그걸 적석총이라고 부릅니다. 돌을 쌓아놓은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석총이라는 한자어는 사실 한자어도 우리 민족은 기원 후 4세기부터 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피라밋은요, 기원 후 3세기 이전에 이미 다 건축됐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멕시코로 건너온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말에는 그 피라밋도 태백이라고 불렀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읽고 여기에 나오는 L 소리를 빨간 표시를 했는데요. 왜 빨간 표시를 했냐면은 원래는 이 소리가 없었답니다.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기 전, 즉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소리가 없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 멕시코에서만 이 소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멕시코의 그 원주민어에 뭐가 나오냐면 뜰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뜰라. 사실은 이게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말을 복원을 하려면은 이 그 L 소리를 빼고 그냥 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네. 다음을 볼까요? 언어에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언어 습관 중에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일 겁니다. 다 먹었니? 다 봤니? 다 했니? 숙제 다 했니? 응? 다 왔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다 다를 넣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아메리카로 건너간 우리 민족도요. 똑같이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다 마친 이, 다 마치는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죠. 응? 그다음에 다 도왔니, 다 도와주는 이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처음 아스텍인들이 즉 아사달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820년에 아사달에서 출발했던 이 사람들이 저 북상해가지고 캄차카 반도에서 알루산 열도를 거쳐가지고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뒤에 드디어 1325년에 그 국가를 건설해요. 그 국가를 건설했을 때 그 자기네 중에서 왕을 모시지 않고 고리족, 먼저 와 살던 고리족한테서 왕을 데려옵니다. 고리족한테서 왕을 데려와 가지고 그 왕을 갖다가 앉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서 다 도하니 이런 명칭이 나와서 그걸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스테카인들이 그 1325년에 왕국을 건설하기 직전에 바로 그 고리족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리족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쳤다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지금의 멕시코 시티가 있던 거기에 호수가 큰 게 있었는데 그 호수 가운데에 늪지대인 섬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하고 나서는 바로 2년 전에 전쟁을 벌였던 그 고리족한테 가가지고 그 고리족의 왕자를 데려와서 왕으로 앉힙니다. 이걸 아스텍 역사를 연구했던 유럽의 사람들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국가를 건설해놓고 자기 민족들 중에서 왕을 앉히지, 고리족한테서 왕자를 데려와가지고 왕으로 앉히느냐. 여기에는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기록으로 안 남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왜? 아색인들은 아사달에서 출발했던 우리 민족 맥족입니다. 그리고 고리족은 바로 함께 그 위에 살았던 만주의 지역에 살던 우리의 그 부여 고구려를 건국했던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 같은 민족에서 먼저 왔던 그 사람들에게서 왕자를 데려왔는데 유럽이나 그 미주의 학자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좋다. 이건 뭐 이미 보셨죠? 다 기려, 다 거려, 화가죠. 다 지활, 아까 봤죠? 다 치떨 이러면은 다 치는 사람들, 공놀이하는 격구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 빨리. 네. 우리 민족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빨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다 빨리 이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때 스페인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이거 용기라는 뜻인가 보다. 왜? 용기가 있어야 빨리 어디 저런 말 했을 때는 어디 뭐 적하고 공격을 하거나 할 때 저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 이렇게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다 매매하면 지겠군입니다. 이거는 아주 맛배기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더 재미있는 거는 멕시코의 그 마지막 그 왕조였던 아스텍 제국의 왕들의 명칭부터 그 귀족들의 그 명칭이 쭉 나오는데 그게 전부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원주민들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말이 굿입니다. 굿. 제사 지내는 굿 있죠? 예,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1강에서부터 3강까지 우리 민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 후 1000년까지, 즉 발해가 멸망하기까지 시기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족이 많이 넘어갔던 시기가 기원 후 3세기경부터 기원 후 7세기, 즉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건국되던 그 시기였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 설명에서 왜 하필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넘어갔다고 했을까? 특히 제가 첫 서두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기원 후 5세기 부여가 멸망할 때부터 200년간이 최고 절정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약상 안 했는데 사실은 기원 후 5세기경에 이 멕시코 근처까지 왔다가 이 알루산 열도를 타고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2사람 이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다시 왔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겁니다. 저 바다를 이렇게 건너갔더니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이 있고 그게 이미 우리 민족이 있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되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은 중국 선임이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민족이고 그 한 사람은요 나중에 이 경주 쪽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 그 당시 제나라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갔더니 여기에 조선인이 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관직명을 보니까 이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관직명을 그대로 쓰더라, 이러면서 예로 태대로 이런 관직명까지 나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돌아왔을까? 이 알루산의 이 험한 백기를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이 섬에는 이미 기원 전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우린 여기 머물러 살게. 여기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머물렀던 고리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왔던 사람들 중에는 기원전 1000년경에 와가지고 여기에 터전을 잡았던 바로 그 흔적, 온돌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탐사하고 남긴 연구서를 보니까 이곳을 러시아인들이요 이곳을 처음 찾아간 것은 처음 들어간 것은 180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진짜 긴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 이 칼을 너희 그 칼을 언제 줬니? 누가 줬니? 그러니까 이곳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록이요. 러시아 그 옛날 그 이곳을 탐사하던 그 책에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강의에서 그 다뤘던 사람들은 우리 민족 중에서 820년에 요동 지역에서 출발했던 맥족이 마지막으로 출발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다가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뒤늦게 이 바다를 건넜던 사람은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10한 2, 3세기에도 계속해서 이 바다를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곳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가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우리 민족일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여기가 아주 그 한 곳이 살기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지역에 지금 미국의 그 시애틀 뭐 이런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잘 보면은 바닷물과 민물이 결합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다는 기록도 남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우리 민족의 그 유물이나 우리 민족과 관련된 유물들이 꽤 많이 나와야겠죠. 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시해가지고 이 부분을 퓨제 사운드라고 그럽니다. 퓨제 사운드라고 미국 고고학계에서 무지 중요시하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똑같은 망태기 아시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돌 조각의 상토한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쪽에 거기 살던 그 종족의 이름이 마카족 뭐 이런 종족 그 부족의 이름도 나오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진행한 사람들 중에 재밌는 거는 미국이 남북 전쟁을 일으킬 때요. 여기 살던 인디언들이 남군 편을 들어요. 그런데 북군이 이겼잖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북군이 이기고 나서 그다음에 남군 편을 들었던 인디언을 갖다가 청소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인디언들이 이 5대5 건너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사는데 여기에 사는 부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베와족. 지베와. 여기 뉴욕에 보면은 그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그 맨하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맨하탄 섬에 미국을 상징하는 그 102층 건물도 있잖아요. 그 맨하탄이 원래 뜻이 뜻이 뭐냐? 마나하 땅이거든요. 원래 명칭이 마나하 땅이 뭐냐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마나하 이런 식의 단어가 멕시코 기록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마나하 포데르 이런 기록 이렇게 나옵니다. 포데르는요 권력이란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력.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스텍 왕가에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 거기에 통치자를 왕족 중에서 보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권력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에 마나 포데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니카라과가 여기 있는데 니카라과의 수도가 마나과입니다. 마나과. 마나아과예요. 마나와 아과가 합쳐진 건데 아과는 스페인어로 물입니다. 마나는 원주민 언어예요. 근데 뭐냐면 많은 물이에요. 니카라과 수도를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거기에 호수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니카라과에도 우리 민족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남미로까지 다 들어가고 이 아마존으로 들어가고 칠레 남단까지 들어갔는데요. 칠레 남단에 저 유명한 때무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때무꼬라는 도시. 그 때무꼬라는 도시 바로 근처에 졸졸이란 마을이 있어요. 인디언 마을인데. 근데 그 졸졸이란 마을은 뭐냐면은 산에서 물이 마을 옆을 지나서 흐릅니다. 그래서 졸졸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이 가셨는데 갔더니 원주민 청년이 도끼를 들고 나오면서 도끼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럼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지역까지 우리 민족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는 제가 많은 걸 줄이고 몇 가지만 간추려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흔적은 멕시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북쪽에서부터 칠레 남단까지 아메리카 전역에 나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늘날 이제 못 배우고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유산은 우리 남쪽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 물려받아야 할 유산입니다. 따라서 남쪽도 북쪽도 지금까지의 좁은 마음을 버리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민족의 대이동 3강이 끝났습니다. 정말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강의였는데요. 방청객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무엇보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방향이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할 생각이신지, 또한 이런 연구가 향후 한국 사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계나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사실은 제가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 먼저 출판할 것이고 바로 스페인어와 영어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출판해서 전 세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데서 앞으로는 미국 지역, 특히 캐나다 서부 지역, 이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연구를 확대하고 영향이 닿는다면은 남미 지역도 연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적 자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학계도 놀랄 것입니다. 아마 사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다가 놀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그 사학계 선생님이든 어떤 분야 선생님이든 제 이번 발표에 대해서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못 믿겠다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 공개 토론에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흰 옷을 즐겨 입고 또 장사를 지낼 때 흰 흙을 뿌리고 하늘에 광명을 숭상하고 태양을 기렸던 아즈텍인들. 언어와 관혼상제 풍습까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처럼 공통점이 많기는 불가능하다는 손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의 자취와 문화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개척했던 역사가 아닐까요? STV 역사특강. 이제는 역사학에서도 민속과 언어, 지리와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